(2010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다.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최고급 청자 매병. 문화재청 FRD에 그대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매병은 용도를 알 수 있는 대나무 화물표와 함께 발견되었다. 매병은 꿀단지였다. 대체 입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술을 담았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꿀을 담았다. 또한 주간에 그 빈 글자가 나오면 거긴 뭐를 담은지 그건 아직 그 의문이죠. 사람들의 상식과 기존 연구를 뒤집는 일대 사건이었다. 태안 마도 앞바다 속에 잠겨있던 정체불명의 배. 베일에 쌓인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줄 결정적 단서가 있다. 그것은 800년 전 고려인들이 보낸 타임캡슐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시대는 남아있는 기록이 적어서 당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비교적 빈약했습니다. 지금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사상 최초로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생생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히 800년 전 고려인들이 보낸 타임캡슐입니다. 태안 반도에 위치한 마도 앞바다. 지난 5월부터 1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 수중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다이버들은 스쿠버 장비와 함께 카메라를 부착한 헬멧을 쓰고 바다에 들어간다. (5m쯤) 내려가자 바닥에 두꺼운 목재가 보인다. 사람의 손으로 짜맞춘 흔적이 뚜렷한 구조물. 나무로 만든 배다. 뱃머리를 남동 방향으로 둔 채 비스듬히 갯벌에 묻혀 있다. 선체 주변에선 배에 실었던 것으로 보이는 화물이 대량 발견되고 있다. 발굴은 먼저 유물 주변의 뻘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모든 상황은 다이버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배 위의 연구자들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지금 수주만도 하세요. 좀 이따 수습하세요. 예. 이쪽에서 제토하는 과정에서요. 도자기가 포장 상태 그대로 나와서 그 주변을
도자기를 인양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사진 지금 제토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침몰한 배에선 대나무를 새끼줄로 엮어 만든 틀 안에 도자기 여러 개를 겹쳐 포장한 꾸러미가 발견됐다. 그것은 청자였다. 푸른 빛이 선명한 대접 모양의 청자. 침몰의 충격이 컸었는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수중 발굴은 물때에 맞춰 한 달에 약 20일, 하루 서너 시간만 작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 7월 7일 발굴 작업을 지켜보던 연구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오케이. 옆으로 제토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위에서 보기엔 매병처럼 보이긴 한데. 뱃머리 부분에 최고급 청자인 매병처럼 보이는 도자기가 있었다. 조명을 비추자 입구가 좁고 어깨는 넓으며 밑이 홀쭉하게 생긴 매병의 형태가 드러난다. 그것은 상감청자 매병이었다. 입구엔 무언가로 봉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닷속에서 상감청자 매병이 원형 그대로 발견된 것은 사상 최초다. 그런데 발굴을 하던 다이버의 눈에 또 다른 유물이 포착됐다. 상감청자 매병 옆에 묻혀있는 희끗한 물체. 그것은 음각 기법으로 제작한 또 하나의 청자 매병이었다. 두 개의 매병은 상하를 맞댄 상태로 겹쳐져 있었다. 먼저 상감청자 매병을 인양했다. 안고 한번 찍어. 안고? 안고 찍어야 뭔데 요 밑에 제토를 좀 더 해볼면. 참외 모양으로 6개의 골을 낸 매병. 자기 안엔 내용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발굴팀은 조심스럽게 속을 덜어냈다. 그러나 뻘만 가득할 뿐 특별한 내용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매병의 높이는 39cm. 마름 꽃 모양의 틀 안에 버드나무, 갈대, 모란, 국화를 정교하게 새겨 입혔다. 곧이어 음각 매병을 인양했다. 아, 진짜 예쁘다. 라이트! 야, 진짜 이쁘다. 라이트! 어깨에 구름 문양을 정교하게 장식한 매병. 아니야, 그거 말고 역시 뻘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음각 매병 옆엔 동봉된 유물이 있었다. 스케일 가져와. 그것은 글씨가 적힌 대나무 조각. 붓으로 뻘을 살살 걷어내자 먹으로 쓴 고려인의 글씨가 드러났다. 그것은 대나무로 만든 화물표였다. 흡착된 뻘이 진공작용을 해 수백 년이 지나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매병이 이제 그 최상급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아가리 부분에가 이 화물표가 같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화물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용물이 뭘 넣었다 하는 게 나오고 어디로 보낸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당시 매병은 성준이라고 불리웠고 꿀을 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매병 속에 꿀을 집어넣어서 올려 보낸 걸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매병이 꽃병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귀중한 식재료들을 이 안에 넣어가지고 올려 보낸 그런 용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청자 중 최고급품으로 어깨에서 굽까지 특유의 곡선이 유려한 매병. 그 매병이 당대엔 음식을 담는 실용품으로 쓰였다. 수백 년 만에 세상에 나온 고려배는 통념을 뒤집으며 고려의 생생한 생활상을 전하고 있다. 청자 가운데서도 최고급품으로 꼽히는 매병. 아마 장식장 위에 관상용으로 올려진 모습이 친숙하실 텐데요. 그동안 연구자들은 이 매병을 술을 담거나 꽃을 꽂는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굴로 이 매병을 꿀을 담는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발굴 이후 배가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마도 앞바다에선 모두 3척의 배가 확인됐습니다. 이 3척은 모두 반경 1km 안에 있고 고려배로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려시대에 대한 상식을 상당 부분 뒤집어야 할 정도로 구체적인 당대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마도 앞바다 고려배의 발굴은 이곳 주민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됐다. 2007년 어부 심삼택 씨는 도다리 잡이를 하다 그물 속에서 유독 묵직한 기운을 느꼈다. 구부리가 이렇게 챙겨 똥가리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이 색깔도 파랗고 그래서 고라청겨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모았었어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긴급 탐사에 나섰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유물이 집중된 지역을 파악했다. 2009년 4월 마침내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려배를 깨우는 작업이 시작됐다. 고려로 가는 물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수중에선 포장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도자기를 대거 발견했다.
발굴단은 유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가로 세로 1m 길이로 구획을 나눠 틀을 설치하고 유물이 발굴된 지점을 기록했다. 바닷속에선 철제 솥이 발견됐다. 선원들이 식사를 하는 데 필요한 숟가락과 대나무로 만든 상까지 남아 있었다. 국보급 유물도 출토됐다.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주전자. 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표주박 모양의 청자 주전자다. 주전자는 특이하게도 받침 접시에 2개의 받침대까지 한 세트로 포장돼 있다. 주전자와 받침 접시가 함께 발견된 것은 발굴 역사상 최초다. 고위층이 사용하던 최고급 청자 주전자에 받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대자가 있고 그 위에 승반이 있고 승반 위에 주전자가 올라가는, 거기 여태까지는 확인된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굴하면서 제대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조합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당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술적 의미가 굉장히 큰 유물입니다. 마도선에서 발견된 청자의 대부분은 생활용품들이었다. 다량의 대접, 잔 접시들이 출토되었는데 최고급 품질은 아니었다. 여러 개 포개어 포장했던 대접 자기의 굽에서는 흙을 찍어 바른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릇 안쪽 바닥에서도 같은 흔적이 발견됐다. 그리고 똑같은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었던 강진 도요지. 이곳에서 마도 앞바다에서 발굴된 청자의 제작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접 모양 청자에 새겨진 똑같은 무늬는 같은 모양을 하는 일종의 틀로 찍어낸 것이었다. 이 문양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판다고 했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엄청난 정성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틀에다가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눌러서 찍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 능률이 향상이 되겠죠. 굽다리와 그릇 안쪽에 찍혀있던 흙덩어리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넣고 일정하니 깨지면은 세 군데 받침을 넣습니다. 받침을 넣고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포개서 굽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10세기경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 접시나 이제 밥그릇, 발 같은 거를
한꺼번에 많이 굴려고 이렇게 포개서 굽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량 생산의 흔적이었다. 마도선에선 이 유물들이 생산된 연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발견됐다. 여러 화물 사이에 끼워져 있는 나무 조각. 모두 67개에 이르렀다. 이것은 종이 대용으로 글을 적어보낸 화물표였다. 제가 처음 이제 발굴 조사원들을 보내고 현장에서 이제 그 주문을 했어요.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서 동전이랄지 또 이 간지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면 제일 좋겠다.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 묵서가 있는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주문들을 좀 했어요. 근데 배를 발견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뭔가를 가지고 딱 올라왔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목차례예요. 그게 묵서가 있는 거예요. 고려의 배에서 대나무로 만든 화물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굴팀은 조심스럽게 글씨 위에 덮인 뻘을 제거했다. 다른 데는 됐고. 겉은 원형 그대로 같지만 대나무의 속은 텅 빈 상태. 조금이라도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부서지고 만다. 생물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화물표들은 소금기를 없애고 약품에 담가 보존 처리 중이다. 화물표의 위쪽 양면엔 작은 홈이 있는데 이것은 끈을 묶는 자리다. 판독 결과 화물표마다 각 화물의 수신자와 종류, 양이 기록돼 있었다. 일부엔 발신지와 발송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발굴팀의 작업엔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화물은 정묘년에서 무진년 사이 집화돼 발송됐다. 이 정묘와 무진년은 고려시대 어느 해를 말하는 것일까? 역시 대나무 화물표에 답이 있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낸 6개의 화물표. 대장군이란 관직명과 김순영이란 이름이 정확히 기입돼 있다. 고려시대 대장군은 종 3품의 고위관직, 김순영이 대장군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찾으면 유물의 정확한 연대가 밝혀질 것이었다. 목간에는 무진하고 정묘라고 하는 간지가 나와서 대략적인 시대를 저희가 고려시대 중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김순영이라는 인물이 적힌 대나무 화물표가 6점이 출토되어서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사에 김순영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는 최충원 집권기에 역모를 밀고 한 대가로 대장군에 임명됐다. 고려시대 한 묘지명에도 김순영이란 이름이 등장한다. 최충헌의 사돈이었던 김중구의 묘지명. 이 묘지명에 따르면 김중구는 장군 순영의 지휘 아래 있었다. 두 기록에 나타난 장군 김순영은 같은 인물이다. 종합하면 김순영이 대장군으로 재직한 최충원 집권기 정묘와 무진년은 1207년과 1208년이었다. 김순영의 활동
시기와 우진과 정묘라는 간지를 맞춰서 마도 1호선은 1208년에 전라남도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개경으로 향하던 중에 충청남도 해안에서 좌초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도 1호선에 실린 유물들의 정확한 연대가 밝혀지면서 도자기 역사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문양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완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항상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11세기 이후엔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대량 생산 방식과 자기 문양들이 13세기까지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근데 전 처음에 이제 이런 문양 때문에 이게 초기 월주에 그 받침에 있어서도 이런 네바토 받침이랄지 이런 것들이 당시는 11세기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발굴을 통해서 이것이 아주 후에까지도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중 발굴 역사상 최초로 드러난 유물의 절대 연대. 그것은 고려사 복원의 새로운 열쇠가 되고 있다. 800년 동안의 침묵을 깬 고려배. 그와 함께 그동안 묻혀있던 고려인들의 생활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마도 앞바다에서 발굴된 배들은 다양한 화물을 싣고 있는데요. 화물표를 볼까요? 최씨성을 가진 어떤 이의 집에 화물을 보내는데 해 1항봉, 즉 젓갈 한 항아리를 보낸다고 쓰여 있습니다. 고려시대엔 어떤 젓갈을 먹었을지 궁금한데요. 마도선에선 여러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와 함께 당대 실제로 먹었던 음식들이 출토됐습니다. 마도 앞바다에선 청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질그릇, 도기가 발견됐다. 자규와는 달리 주로 음식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기. 도기는 고려의 배에서 자주 발견되는 품목 중 하나다. 그런데 이번에 마도선에서 발견된 도기는 다른 배와는 달랐다. 항아리 안에는 뻘과 함께 정체 모를 유기물이 들어 있었다. 고려인들은 이 항아리에 무엇을 채웠던 것일까? 내용물의 분석 결과 각종 해산물의 껍질과 뼈가 확인되었다. 모두 현대에도 유통되는 해산물이다. 고려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던 것일까? 재밌는 것은 우선 항아리 하나에서는 밴댕이 젓갈로 추정되는 그 밴댕이 뼈가 다량으로 출토됐고, 또 하나에서는 갯벌에 서식하는 농개를 젓갈로 담아서 먹었던 것,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게 중요하죠. 그것은 젓갈이었다. 고려인들의 밥상에 올라갔던 젓갈이 지금까지도 밥상에 올라오고 있다. 이 자체가 우선 놀라움이죠. 그 고려시대 것이 배 안에서 썩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고, 고려시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죠, 사람들의 식생활을 실체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얹어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철제 솥이 발견됐던 마도선. 선원들이 밥을 지어 먹으면서 분명 후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젓갈은 선원들의 반찬이었던 것일까? 젓갈이 진짜 맛있게 이거 잘 됐네 이거.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먹는 반찬으로 보기엔 그 양이 너무 많았다. 지난 8월까지 발견된 도기가 38점에 이른다. 화물표에도 젓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껍질과 뼈가 발견된 두 젓갈은 모두 누군가에게 보내진 화물이었다. 그런데 화물표에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젓갈이 있다. 고려인들은 정말 고등어로 젓갈을 담궈 먹었던 것일까? 진도 출신으로 30년 넘게 젓갈 백반을 팔아온 김명자 씨. 싱싱한 고등어를 구해 정기적으로 젓갈을 담근다. 고등어 젓갈은 고향에서 대대로 내려온 음식이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고등어로 젓을 담더라고. 핫도그에다 갈아서 이 한참 이 풋고추 날 때. 그래서 하는 데를 어렸을 때 보고 나 결혼해갖고 여기 시집 와서 이제 이렇게 젓갈을 하다 보니 고등어 젓갈을 하게 되었네요. 800년 전 고려인들의 음식 고등어 젓갈은 남도의 섬 지방을 중심으로 희미하게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다양한 해산물로 젓갈을 담궈 먹었던 고려인들. 그들에게 젓갈은 어떤 음식이었을까? 고려사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다. 육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기회가 적은 시대, 젓갈은 왕이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반찬이었다. 젓갈은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 고대사회부터 나타납니다. 그게 수산물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는 방식이죠. 아주 흔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귀하지도 않은 그런,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표엔 고려인의 식생활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등장한다. 배엔 말장, 즉 메주도 실려 있었다. 된장의 원료가 되는 메주도 당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사엔 메주의 규격이 정해져 있다. 기록에 따라 고려 당시의 메주 모양을 복원했다. 메주의 길이 한 척은 요즘의 30.3cm, 너비 세치는 9cm, 높이 9푼은 2.7cm에 해당한다. 마치 금괴처럼 길쭉한 직육면체에 900g을 조금 넘는 무게. 이것이 고려 당시 일반적으로 유통됐던 메주다. 메주는 고위 관리나 귀족에게 보내졌다. 고려시대 된장은 지금과는 그 위상이 달랐다. 그때는 굉장히 콩도 귀하고요. 또 이제 콩을 철제 그릇에다 삶아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오랫동안 삶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 철 그릇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옛날에는 양반가에서나 좀 먹고
일반 서민들은 소금을 사용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먹었던 각종 식재료를 싣고 있는 마도선. 그중 가장 많은 양이 발견된 먹을거리는 쌀이었다. 벼섬자리까지 일부 남아있어 마도선은 대량의 벽실을 가만히째 싣고 운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굴 당시에도 마도선에는 퍼다 담을 정도로 많은 벽시가 남아 있었다. 나달은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남대학교에서 출토된 벼를 분석했다. 그 마도에서 발견된 벼 식물 유체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미경으로 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쌀알 부분은 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녹아서 없어진 상태예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것은 우리가 벼 껍질이라고 부르는 껍질 부분만 잠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벼뿐만 아니라 잡곡류도 발견됐다. 고려인들이 먹었던 쌀은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외형상 고려의 나달이 조금 더 작을 뿐 형태는 비슷하다. 삼국시대 벼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크기 같은 거가 굉장히 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현생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거보다, 그러니까 청동시대나 삼국시대의 벼보다는 우리가 먹는 현생 벼하고 더 가깝다고 판단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품종 또한 요즘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자포니카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벼와 고려의 벼가 흡사했던 것일까? 고려시대 때 심었던 품종은 우리가 수집한 우리 조상들이 심던 500여 품종 중에 하나로서 이제 조동지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과 마찬가지로 키가 이렇게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로는 이런 품종처럼 아예 이렇게 까락이 많아서 수확을 하는데 대단히 불편한 그런 까락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교해보면 현재 나와 있는 저희들의 개량된 품종이 이 품종인데 이 품종의 거의 키가 1배 반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 벼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품종은 같지만 여러 번의 개량을 거친 요즘의 벼에 비해 맛과 생산성은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품종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먹어보면 아주 찰기가 부족하고 색은 아주 색태는 하얗게 좋은데 막상 먹어보면 맛이 대단히 없다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고 800년 전 고려인에게도 주식이었던 쌀. 마도 앞바다의 고려배는 고려인의 밥상을 현대에 되살리고 있다. 고려시대 사람들이 먹던 쌀 품종이 오늘날의 것과 비슷하다니 800년 전 고려가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백성들은 쌀을 자유롭게 먹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가 계급에 따라서 식생활을 규제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농민들에게 햅쌀은 국가에 바치고 묵은 쌀을 먹으라든지 혹은 조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도선에 실린 다량의 쌀과 음식물들은 역시 귀족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왜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걸까요? 발굴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마도 2호의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 잠깐만요. 80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는 고려 선박. 배의 밑바닥을 이루는 부재 하나의 너비가 35cm에 이를 정도로 견고한 목재로 지어졌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수백 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배의 부재는 마치 스폰지와 같다. 나무의 세포는 분해되고 물만 가득 차 공기 중에 노출되면 말라 비틀어지고 만다. 인양한 목재 유물은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부직포와 비닐 등으로 포장한 후 바로 처리 시설로 옮긴다. (2009년에) 발굴된 마도 1호는 현재 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고 있는 중이다. 선체의 대부분이 남아있고 배의 중앙엔 2개의 돛대 구멍이 선명하다.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지금 발굴했던 마도 1호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지금 대부분이 가운데 있는 게 접한 부재고요. 좌우로 2단씩, 2단, 3단씩 있는 게 지금 매판재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선박들보다 이게 지금 이 부재들이 굉장히 두껍고요. 다른 선박들은 접한 부재를 지금 침엽수로 썼는데 일부 부재는 이 선박은 활엽수로 써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선박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선체의 바닥엔 두껍고 견고한 목재들을 평평하게 이어붙였다. 배의 옆면은 바닥보다 얇은 목재를 겹쳐붙여 만들었다. 연결 부위엔 나무못을 쓰고 버팀대 역할을 하는 긴 막대 등을 이용해 외판을 고정시켜 전통 제작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남아있는 부재들을 근거로 마도선을 복원했다. 마도선은 한 개의 돛을 단 전형적인 고려배로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었다. 잔존 부재로 보아 배의 길이는 15m, 너비는 5m 내외로 보인다. 마도선은 선체의 하부와 갑판에 최대 10여 톤의 화물을 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배 중 가장 크다. 평저선은 수심이 얕아도 밑바닥이 걸리지 않아 조수 간만에 차가 큰 가까운 바다를 항해하는 데 유리하다. 이 배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마도선에선 이제껏 수중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물이 발견됐다. 검은 빛깔을 띠는 단단한 암석. 그것은 석탄이었다. 석탄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문헌에도 전하지 않는 석탄을 상당량 선적하고 있었던 마도선. 고려시대 광물은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품목이었다.
이제 놀라웠던 게 사실은 이 석탄이에요. 석탄을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문헌 기록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제 석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만 고려사에도 이 석탄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 석탄이 연료로 됐을 것 같은데 배 위에서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 배 위에서 사용했다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별공품으로 이 남쪽에서 나오는 석탄을 별공품으로 해서 이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쌀과 젓갈, 메주와 같은 식재료부터 대량 생산된 자기에 희귀품 석탄까지 다양한 품목을 싣고 있던 마도선. 화물표에 의하면 출발지는 세 곳으로 압축된다. 회진, 죽산, 수령현이다. 이 세 지역은 현재 전라남도 지역으로 죽산은 해남, 수령은 장흥, 회진은 나주 지역에 해당한다. 옛 죽산현이 있던 해남. 지금은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농지가 됐지만 과거 이곳은 항구였다. 공세포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이곳엔 우물이 있다. 항구에 온 선원들이 이용하던 우물이다. 지금 죽산현과 가장 가까운 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공세포라고 그랬습니다. 공세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공세포 그 뱃사람들이 그 항해 중에 꼭 제일 필요한 게 식량하고 물인데 그 물을 여기에서 퍼가지고 간 그런 셈입니다. 화물표에 드러난 세 지역엔 공통점이 있다. 거기서 이제 물길이 마을까지 들어오고 좋은 선들이 특히 출발할 때는 출발할 때마다 공항이나 제사지. 인근엔 곡창지대가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마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고려배에는 모두 다량의 쌀이 실려 있었다. 선원들의 식량이나 단순한 화물로 보기엔 양이 많은 상황. 배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 출발지를 고려해 볼 때 마도선은 조창에 모인 세곡을 개경에 전달하던 공적인 성격의 운반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국가에서 운영한 운반선이라면 수신지가 관청이어야 하는데 개인이다. 이제 천석을 실을 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도선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m 정도고 그다음에 바닥도 평평한 이제 평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전기 좋은 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이 조창에는 이 고려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큰 배, 이 초마선 외에도 조그만 배들이 분명히 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은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곡물, 세금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이런 그 관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작은 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배들은 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운행했던 작은 규모의 세곡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배들은 전라남도 일대의 조창 지역에서 쌀과 별공품, 각종 지역 특산물을 싣고 개경을 향해 떠났다. 배는 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까?
개경을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이곳 태안 앞바다는 통행이 어려운 여울목이란 뜻에서 난행량이라고 불리웠다. 여러 척의 고려배가 발견된 태안 마도 앞바다. 섬과 암초가 많아 해저 지형이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여자바위의 정면 모습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바위는 바위에 생긴 모양이 유람선이 마도 앞바다를 지날 때면 빠지지 않는 설명이 있다. 여러분께서 건너고 계시는 이 구간이 관장각이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그리고 서해에서는 첫 번째로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 구간입니다. 서해에서 가장 물살이 센 관장목. 이곳은 밀물과 썰물이 만나 거센 물살을 이루는 지역으로 조수간만에 차가 적은 날에도 눈에 띄게 파도가 높다. 강한 동력을 장착한 유람선의 운행자들도 긴장하는 구간이다. 예전에는 지금이야 엔진이 있으니까 배들이 엔진이 있으니까 그냥 다닐만 한데 예전에는 물의 조류나 바람에 따라서 배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기상 예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런 관계로 예전에 제가 봐도 사고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일대는 안개가 끼는 날까지 많아 시야를 가리기 일쑤다. 풍랑이라도 거세게 일어나면 선체 길이가 10여 미터에 불과한 전통 목선이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한선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개 파도 한 2m 정도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 항해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그 표류됐다가 태안반도에 있는 이런 암초에 부닥쳐 가지고 침수가 돼서 부력을 잃음으로써 배가 침몰되는 이러한 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발굴 현장에선 거대한 돌이 발견되고 있다. 사람이 깎고 다듬은 흔적이 역력한 돌. 이것은 닻을 메어두던 닷돌이다. 다양한 크기의 닷돌은 이곳이 선박들의 무덤이었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마도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쪽 지금 마도 2호선 옆에가 닷돌이 있거든요. 이게 한 1m 한 20이나 30 정도인 것 같아요. 1m 내외 정도. 근데 지금 저 선박 크기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저 배보다는 훨씬 더 컸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저 큰 닷돌들은요.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 사고가 빈번하자 고려 인종은 굴포에 운하를 파려고 시도했다. 서해에서 가장 험한 백기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태안에는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다. 휴여짐 없이 직선으로 흐르는 하천. 고려는 4km가량 인공수로를 팠지만 안반에 부딪혀 완성하지는 못했다. (1208년) 전남지방에서 생산된 다양한 화물을 싣고 개경으로 가던 고려배는 서해 블랙홀 태안 앞바다를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센 조류와 파도를 만났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약속을 싣고 떠났던 고려배는 그렇게 최후를 맞았다. 그 후 800년이 지난 지금 수중에서 발견된 고려의 배는 더 이상 서해의 난파선이 아니다. 당대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간직한 고려의 축소판으로 기록이 전해주지 못한 고려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태안 마도 앞바다에선 지금 고려배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총 1,8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확한 연대가 밝혀지면서 이 유물 하나하나가 고려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안 마도 앞바다, 그곳에 고려가 있습니다.